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봉화마을로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 행보라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각종 설화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속내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일주일 넘게 자명 중입니다. 당내에서는 옹호와 비판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비명계의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낸 당원의 첫 제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나이트 포커스에서 중점 다뤄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23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체를 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발사체에 연료 등을 주입할 탯줄, 즉 엄빌리컬 연결 작업도 마무리돼 발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설단이 원전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설단은 점검하고자 했던 설비를 모두 확인했고 여러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화학 분석팀과 나머지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최근 1박 2일 집회를 비판하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면서 야간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노동시장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은 아니겠지만 예년보다 덥겠고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겨왔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재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숨겨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발사, 누리호는 다시 우주를 향해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발사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누리호가 무사히 세 번째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조립동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세 번째 비상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목표 지점인 발사대까지 거리는 1.8km. 하지만 무진동 차량에 실려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한 탓에 1시간 반 만에야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기체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총 길이 47.2m,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는 기다란 몸을 지지대인 이렉터에 막힌 채 발사대에서 서서히 일으켜지는 누리호. 오전 11시 반에야 마침내 우주를 향해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발사 당일 누리호에 연료와 전원 등을 공급할 탯줄, 엄빌리컬 타워도 연결됐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점검을 마친 뒤 저녁이 돼서야 발사 하루 전 준비 작업은 끝이 납니다. 모든 분야에 다 저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하기에는 전에보다는 잘못될 확률을 많이 없앴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나로우주센터 주변 길목 통제에 나섰습니다. 발사 중심 반경 3km 이내 육상 출입은 이미 통제가 시작됐고 발사 당일에는 바닷길과 하늘길도 닫힙니다. 이제 누리호는 발사를 위한 모든 사전 준비를 끝마치고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실제 위성을 싣고 첫 실전 무대에 나서는 누리호. 18분 58초의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실용급 위성 발사체로서 성공적 데뷔를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일 3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는 탯줄로 불리는 엄빌리컬이 전해드린 대로 연결됐습니다. 전기, 기계적인 세밀한 점검을 모두 통과해야 누리호는 내일 우주로 향할 수 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발사대에 수직으로 우뚝 선 누리호. 바로 옆 45.6m 타워에서 탯줄로 불리는 엄빌리컬 케이블을 뽑아 연결합니다. 이후 케이블을 통해 누리호 기체 전기, 기계, 공조 설비의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차 발사 때도 이 과정에서 1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의 오류가 드러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연료와 산화제가 새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기밀 점검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산화제가 영하 183도고 고압 질소라든지 고압 헬륨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는 과정에 충전 배관에서 기밀이 누설되면 그 연료나 산화제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결한 엄브리칼에 대한 그런 기밀이 잘 잡히는지. 하룻밤을 발사대에서 지낸 누리호는 내일 오전부터 발사 운용을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발사 4시간 전 액체 산소 공급 라인과 탱크를 냉각합니다. 액체 산소 온도가 영하 183도 극저온이라 주입 전에 미리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후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주입하면 발사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모든 준비가 이상 없이 진행되고 기상 상황이 양호하면 누리호는 내일 오후 6시 24분 실용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비상합니다. 고흥나루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찾아 오염수 정화와 방류 관련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오전부터 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와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 등을 살폈습니다. 방사능 측정과 이송,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을 제어하는 감시 제어실도 시찰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알프스 설비에 있는 기기 3개가 어떤 원리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또 K4 탱크분에서 얼마나 균질하게 물을 섞어 농조를 측정하는지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내일 원전 내 화학 분석 등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집중 점검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K4 탱크는 오염수 처리의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과연 어떤 시설이고 왜 점검이 중요한지 이만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우리 정부가 집중 점검하게 될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K4 탱크군은 사고 지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핵심 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입니다. 오염수는 먼저 알프스를 거친 뒤 다시 K4 탱크군으로 옮겨집니다. 이어 해안에서 약 1km가량 이어진 방출구를 통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서 삼중수소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K4 탱크에서 균질화 과정을 거쳐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핵종을 측정해 기준치 이하면 방류가 결정됩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 바닷물에 희석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다만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일본 측이 K4 탱크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샘플만 채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도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난주 1박 2일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주 광화문에서 집회 허가 시간인 오후 5시를 무시한 채 경찰 해산 명령에 계속 불응하며 밤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통 불편과 고성방가 음주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야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공권력이 노조 불법 집회를 눈감아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발맞춰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는 면책하는 방안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노조 측 반발과 법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도심 집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집시법 개정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년째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하지만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까?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헌재는 앞서 2009년과 2014년 결정을 통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엔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일몰, 일출을 기준으로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면 해가 짧은 겨울철엔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의 효력을 당장 중지시키진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야간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입법 공백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방점이 각각 다른 곳에 찍혀 있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집회 금지 시간대를 적절하게 제한하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간 5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간 5개 집회 금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까? 집시법 개정을 위해선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정의 야간 집회 제한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정원이 전교조 강원 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200여 명이 투입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이자 국정원의 간첩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 기동대가 전교조 강원지부 입구를 겹겹이 막아섰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전 9시. 경찰 기동대 200여 명이 함께 투입돼 A씨의 사무실과 차량, 숙소와 자택 등 8곳에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쪽이 합의를 거쳐 5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밀지 말고 몸에 손을 안 대면 안 다친다고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앞서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이 수사 과정에서 이사회라는 이름의 별도 지하 조직을 확인했고 A씨를 해당 조직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와 A씨는 국정원이 간첩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색깔론과 공안 탄압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윤석열 정부 아래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부패 비리 집단처럼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보수 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검찰, 경찰과 협의하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조직, 이사회와 관련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지만 2018년과 같은 역대급 폭염은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도 우려됩니다. 올 여름 날씨 전망 정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5월이지만 도심은 이른 더위에 이미 여름을 맞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기온이 27도 가까이 오르자 시민들은 겉옷을 벗어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를 달랩니다. 생각보다 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밤엔 또 쌀쌀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급히 찾아온 더위는 여름에도 기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폭염이 가장 심했던 해로 기록된 2018년과 199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 감시 요소 그리고 2018년대의 기후 감시 요소를 좀 살펴보니 2018년대하고는 반대의 경향도 있는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고기압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자리 잡으며 호구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조금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태풍은 엘니뇨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후변화로 크고 강한 태풍이 늦게까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에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여름철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각 가정에서는 지갑을 닫고 빚을 꾸준히 갚아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가계빚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각종 투자나 소비 계획을 세우는 연초. 올해는 빚부터 갚고 보자는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아무래도 현금 지금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거 갚는 게 더 현금 지출을 막을 것 같아서. 그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가계빚은 올해 1분기 석 달간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신용잔액은 1,853조 9천억 원, 13조 7천억 원 줄었는데 역대 최대 감소폭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은 10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 정책 상품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5조 3천억 원 늘어 최대 잔액 기록을 경신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신용 등 기타 대출이 15조 6천억 원이나 준 데 따른 겁니다. 아직 갚지 않은 카드 대금인 판매 신용도 9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카드 사용액이 3조 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속에 시민들이 지갑도 닫고 대출도 갚아나가며 빠듯하게 가게 살림을 꾸린 겁니다. 신용대출은 주로 직장인들, 신용이 담보된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들 대출금리가 갑자기 막 2배씩 올라버리니까 그리고 안 쓰면은 은행들이 자동으로 줄이게 돼 있잖아요. 이런 큰 폭의 가계부채 감소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가계 은행 대출이 소폭 증가한 데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도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 금리와 부동산 등 그런 자산 시장 흐름이 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2분기에는 가계부채 축소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원인인데 정부는 조속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는 1시간이라고 평균 22,651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4.4% 증가했지만 고용 형태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4,409원을 벌어 전년도보다 15%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17,233원으로 전년도보다 11.3% 더 받았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도 전년보다 나빠졌습니다.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하위 20%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4.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체 공휴일 등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고소득 산업의 성장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 4차 산업, 연구개발 등이 관련된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업 등과 같은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의 확대 영향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여파로 줄었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6.9%로 전년보다 1.3% 많아졌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지표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 격차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 수익은 64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노동조합원인지에 따라서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는 IMF 이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임금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경찰 입회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체납자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팀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에 결국 덜미가 잡힙니다. 감춰둔 현금과 귀금속 1억 원이 징수됩니다.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금액을 누락하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세한 법인 대표도 강제 징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실거주지를 수색하니 거실과 지하에 은닉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과 현금 외화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총 4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 명품 가방과 구두 등을 수집해온 무역업체 대표도 재산 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등 가방과 구두, 지갑 등 수백 점과 귀금속, 외제 차량이 압류됐고 공매를 통해 5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온 악의적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체납세금은 안 내면서 가족 명의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찾았습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취소 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은 안 내고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 체납자와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의자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 반환 청구권을 통한 압류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합유 등기, 허위 건재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 지출과 금융거래, 해외 출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재산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공개로 출석한 윤관석 의원은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도 실제 전달한 적도 없다고 이미 명백히 밝혔는데 검찰이 맥락이 실종된 녹음 파일에 기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윤 의원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평가절하한 녹음 파일 외에도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전당대회 돈봉투 9,400만 원 살포 사건의 실체는 상당 부분 규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살포를 지시하고 또 시행하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못지않게 범행을 주도했는데 거기다 현역 의원 지위에서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현역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구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실제 신병 확보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구속영장 심사는 물론 그 이전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게 검찰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결정할 일일 뿐 국회 일정에 얽매일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면 공여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조사도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그 전후로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상당수 특정한 돈봉투 수수 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전후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파마다 김 의원 논란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면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440만 원만 인출했다는 김남국 의원 해명과 달리 최소 2억 5천만 원어치 코인을 현금화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믹스 코인 교환으로 대선 자금을 세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졌다는 겁니다. 허위 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거래한 또 다른 게임 코인 마블엑스 발행사와 모기업 넷마블의 임원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미리 내부 정보가 유출됐거나 자금 세탁에 코인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스스로 들여다보겠다는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선 자금까지 거론되며 이재명 대표에까지 의혹의 눈초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까지 냈는데도 자칫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될까 친 이재명계는 반격에 나섰고 김남국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반면 비명계에서는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부터 선언하고 강력한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하면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는 물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수록
여당 공세는 물론 민주당 강성 지지층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5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녀 재직이 확인되면 현재 소속을 비롯해 경력직 채용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22년과 2028년 각각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 말고도 유사한 사례가 2건 더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의혹 당사자들은 3급 공무원과 전직 1급 위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진 의원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진 의원과 관련된 강서 목민관 학교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강서 목민관 학교의 수강료를 후원회 계좌가 아닌 학교 관계자나 의원실 사무국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수백 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서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험장에서 4월 23일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하게 되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올해 정기기사 자격증 1회 실기시험입니다. 정기기사시험은 매년 3차례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으로 1회 실기시험에선 95개 자격증에 15만여 명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특정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 609명의 답안지가 직원의 실수로 보관용 금고가 아닌 남는 시험지 보관 창고로 옮겨지면서 속절없이 파쇄된 겁니다. 게다가 채점센터마저 답안지들이 모두 정상 도착했다고 답하면서 채점이 끝나고 총 답지 숫자를 비교하기까지 무려 한 달 가까이 아무도 문제를 몰랐습니다. 공단은 피해 응시생 609명에게 모두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구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단 다음 달 1일에서 4일 사이 시험을 보면 원래 합격자 발표일인 6월 9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24일과 25일에도 추가 시험을 치르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피해 수험생들은 한 달 전 일단락했던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공단의 보상은 금전적 피해분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따지면 거의 무한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통비, 그날 추가로 드는 교통비, 5시간 내지 6시간의 시간 비용, 그다음에 식사 비용도 있을 것 같고. 공단은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약속했지만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광주에 이어서 여야가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을 하고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네, 오늘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후에 닷새 만에 여야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한 건데요. 자, 정봉주 전 의원께서 오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죽음을 맞이한 거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불행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여야가 이제 총 출동을 했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무척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출신의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이라든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민주당은 저기 현장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은 좀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14주기 추모식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난 5.18 기념식에 이어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참석을 했는데 여야 모두 노무현 정신을 외치긴 했는데 뭐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좀 날서 있는 발언이 오가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무현 정신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신하고는 대단히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특히 반칙과 특권을 거부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강조하는 뜻이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 매매로 무리를 빚은 김남국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실은 온갖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칙을 한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돈봉투를 살포한 것은 명백한 반칙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신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글쎄요, 누구 탓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SNS에 민주당이 노무현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네. 이런 의미의 말이라고. 일맥상통하는 의미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했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3년 후에 처음으로 오늘 여기 참석을 한 것 같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표가 권양숙 여사하고 오찬을 했는데요.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독도 접시 그리고 책을 좀 선물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그 선물한 당사자 이제 권양숙 여사의 심정을 본인만이 알 텐데 네. 이제 아까 지금 김영남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면목이 없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독도와 관련된 선물을 했고요. 이런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그 한일 관계에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 가해자와 피해자의 침략의 역사는 바뀔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2013년 3월 1일 그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이 가해자로서 또 침략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역사로서 이런 역사적 그 사실이 반복되고 있을 때 보수 진보 관계없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일 노선을 걷고 있다가 거의 그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독도를 방문하면서 다시
민족의 정체성에 불을 지핀 그 사건도 어찌 보면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3월 16일, 17일이죠. 한일 정상회담하고 마치 일본과의 모든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물잔의 반을 채우고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 물잔 걷어 차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것을 보란 듯이 명기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통수를 쳤는데 이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독도와 관련된 그 선물을 한 것이 그러한 민족의 정체성 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특히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도 예. 가해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서는 역사의 민족으로서의 그 일본 국가로서의 자부심도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깊은 뜻을 갖고 그 선물을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한일 관계가 왜곡되고 덮어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상기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일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한일 관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의 최악이었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위안부 관련한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와 치유대단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기 5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냈죠. 그러는 사이에 임기는 끝내버렸고 우리가 일본을 가리켜서 예전부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아주 먼 나라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지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계속 돼가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지금 수차례 연달아 개최된 양국의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양국 정상들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가까워진 것, 또 정상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계속 반목해갖고는 양국에게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서로 해로움만 되고 지난 정부에서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과 선을 긋고 반일 노선을 명확히 했습니다만 그 덕분에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냉대만 당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어차피 일본 쪽으로는 못 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국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외교적 결례와 홀대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고 복원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계속 정상화가 될 거고 오늘 권양숙 여사가 선물했다는 그 의미는 저는 그다지 깊게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오늘 봉하마을에 집결한 데는 여당과 야당 각각의 의미가 다 있을 텐데요. 특히 정봉주 의원님, 민주당 최근에 돈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제 보니까 지지율에도 조금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던데 자, 자연스럽게 좀 지지층이 모이는 결집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제 5월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4월, 5월이 이제 통상적으로 4월, 5월은 진보의 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4.19 혁명이 학생혁명이 있었고요. 4.19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 5.18 광주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5.23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의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쭉 반복이 되는 그 때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좀 결집도 되고 이제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악재가 겹쳤죠. 이른바 이제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코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이게 그 검찰 정부가 아마 노리고 있는 바고, 그리고 속으로 내심 흐뭇해할 거예요. 잘 먹히고 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힘은요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없는 좀 무력감에 빠져 있는 정당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검찰이 332회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그 이슈를 던져주면 국힘이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쭉 가고 그 윤석열 대통령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나온 것이 돈봉투 사건이에요. 돈봉투가 옳다는 거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있으면요,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 수사하니까 국힘은 그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김남국 코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정기관에서 흘렸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힘 그 얘기만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 반성해야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저는 여당으로서 국힘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국힘이요. 본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 자리에 저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와갖고 메시지도 없었고 그냥 국민들에게 우린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정권입니다. 그리고 검찰 정권이 대한민국 그 여론 자유지수 하락하고 있죠. 민주주의 퇴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국힘이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 물론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던져주는 이러한 그 먹잇감으로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힘이 얼마나 잘 유지될지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반사이익을 못 가져가는 국민의힘도 반성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봉투 사건 그리고 코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던져준 먹잇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니 저는 마저 정리하면요. 네. 국힘이 반성하라는 게 아니고 국힘은 해체해야 될 정당입니다. 뭘 반성을 해요? 네, 반론하시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본인들이 뭐 잘못했던 게 드러나게 되면 무조건 검찰 탓을 하는 게 이제 완전히 고질병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김남국 의원 보고 검찰이 코인 거래를 하라고 시키길 했습니까? 그 뭐 거래뿐만 아니라 사실은 코인 업자로서의 소위 유동성 공급자 역할까지 했던데 그걸 뭐 검찰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기관의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사 정보를 검찰에서는 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계속 주제가 없었어요. 국힘이 계속 보세요. 주제가 없었고 계속 사정기관에서 흘렸습니다.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흘렸어요. 사정기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 차례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거는 이제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의 취재 능력이나 취재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처음으로 보도한 곳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오랫동안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 사석에서 자기가 코인 거래 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만 해도 그거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다른 뇌물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그 입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지 검찰이 뭐 민주당에게 돈봉투를 뿌리라고 돈봉투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걸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무조건 검찰 탓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없던 일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저질렀던 부정한 행위 중에 일부가 드러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탓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제가 정봉주 전 의원님의 말씀 중에 뒷부분은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반사적 이익을 못 보고 있느냐. 네.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죠. 뭐 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5.18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고 오늘 추도식에도 많은 당 지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라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바라보면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야죠. 김기현 대표 오늘 추도식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도 들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통합 행보다,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쨌든 외연 확장에 집중하려는 국민의힘. 그런데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언론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겠다든가 뭐 이런 류의 징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 징계잖아요. 20년 동안 탈당을 하거나 당에 어떤 해악도 끼친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으로서의 장외에서라도 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의 2주 만에 이제 언론에 등장했는데 오늘 2개 정도 인터뷰를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자맹을 깨고 돌아온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정치적인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까지는 아예 뭐 당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조용히 자숙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예상을 깨고 다시 언론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다고 뭐 결과가 좋아진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무소속 출마설도 슬슬 나오는데요.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봉주 의원님, 이거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지금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국힘을 공격할 수가 없죠. 네. 지금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 나온 것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함의는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같이 징계 3개월 받은 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태영호. 태영호 최고위원하고 양자를 비교해 보면요, 태영호 의원이 좀 심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가에서 공통의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공통의 평가예요. 근데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3개월을 받았어요. 네. 물론 저는 태영호 의원도 결국 공천을 못 받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객관적 상황을 보게 되면 3개월과 1년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직을 한 분은 사퇴를 했고 한 분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많은 평가를 어떻게 나오냐면 태영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공천 개입하는 듯한 얘기를 들었고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폭탄성 발언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있고 지금 이제 왜 이렇게 3개월 1년 후 좀 나뉘었냐 보면 요 태영호 의원 부분이 무척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녹취 파일이 있다면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천 관여한 거보다 무척 큰 일입니다. 선거법 위반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편파적이고 불균형적인 처벌을 준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항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징계를 먹었을 때 언론사를 녹화한다는 얘기를 이쪽 저쪽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더 이상 나를 코너에 몰거나 막다른 벼랑으로 몰게 되면 국힘도 나에게 이 피해만큼이나 국힘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 저항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치권은요, 지금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데 정치권에서는요, 이준석 죽였잖아요. 1년 징계해갖고 죽였는데 이준석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똘똘 뭉쳐서 국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돈 내는 회원이 4,000명에서 5,000명이랍니다. 이게 안 죽거든요. 근데 김재원 의원을 죽이려고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 오늘 한마디 얘기한 건 뭐냐면 나 못 죽겠다. 그리고 이러고 총선 치르는지 이러고 나를 총선에서 배제하고 얼만큼 총선에 더 많은 의석을 잃을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부 싸움이니까 뭐 보고 즐길 일이지만 정치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둘이 일정 정도 징계의 이 형평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행간은 나는 못 죽겠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 그건 뭐 정봉주 전 의원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 같고요. 그런 글쎄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 뭐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취지가 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봉주 의원님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무소속 출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 무소속 출마 안 합니다. 아이 그건 뭐 카드도 아니고요. 그건 뭐 쓸 수 있는 카드도 실질적으로,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당 소속이긴 하지만 김용남 의원과 김재원 의원의 접촉보다 제가 김재원 의원을 훨씬 더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재원 최고를 2번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객관적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요. 이번에 전광훈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이번 총선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의원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 못 죽는다. 그럼 그 절대 못 죽는다의 의미는 정광훈 목사 다시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를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보수 쪽에서 예를 들었고 지금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고 있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게 전광훈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김재원 의원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광훈이 우파를 통일했다 그랬어요. 이제 극우 통일을 했겠죠. 오늘 그 발언에 굉장히 후회한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에 만약에 정광훈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적지 않게 지난번에 정광훈 의원이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3% 이상 득표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재원 의원에 대한 이런 그 불공정한 징계, 또 정광훈 의원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내치는 그 보수의 분위기, 여기에 일정 정도 동정심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3% 이상 득표를 하잖아요. 그럼 경합 지역에서 국힘이 이 충격이 큽니다.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해몽 하나 거면 여기 왜 말씀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해몽이 영 아니에요. 해몽 하나 거면 여기 왜 나왔어요? 현실성도 많이 떨어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좀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지켜보세요. 근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최다 득표를 받은 최고위원이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자기가 1등으로 뽑힌 사람이다. 이건 뭐 본인이 강조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좀 미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미련이 있겠죠. 본인은 지금 정치를 완전히 그만둘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건너뛰면은 글쎄요, 그 이후에 정치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련은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언론 활동을 재개하는 게 과연
정치적 재기에 도움이 될까? 네. 그건 대단히 의문점이 듭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가 말을 아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애당심을 충분히 발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당심을 갖고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을 갖길 바라는 의미로 나온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인터뷰 조금 당분간 자제해달라 이런 의미로 읽으십니까?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께서도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자맹을 깨고 등장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해봤고요. 이번에는 자맹을 계속하고 있는 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남국 의원 지금 일주일 넘게 자맹을 하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님 지금 예. 혹시 김남국 의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김남국 의원요? 네. 검찰에서 알겠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혹시 연락도 하실 수 있고 뭐 예. 들으신 얘기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해갖고 핸드폰이 통화가 된다고 해갖고 뭐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In Korea, 대한민국 안에 있겠죠. 네. 예. 그 여당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잠적이다. 이런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이게 예. 지금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 얘기한 여당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척 무식한 발언이에요. 윤재욱 원내대표인데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디지털 시대를 잘 모르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 디지털 기록은 삭제를 못합니다. 삭제하면 삭제한 흔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명을 하고 있다? 네. 디지털 기록을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는 한 디지털 기록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 김남국 의원이 지금 아까 이제 그 김영남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 제가 초기에 그 이 수사 기록, 수사 과정을 흘린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전 과정을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초기에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사정기관에서 취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 삼는 거고 문제제기하는 거고. 흘렸다고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본인이 공개한 지갑으로 해갖고 전문가들이 추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는 불법적 요소라든지 이 문제가 있는 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그 임기 동안에 이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김남국 의원만을 징계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윤리가 바로 쓰지 않아요. 이거는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2020년 임기가 시작했던 그 6월 1일서부터 해갖고 네. 그때부터 실명제가 그 진행이 될 때입니다. 네.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요. 이제 법이 통과되고 전수조사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과정보다도 더 빠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의서 제출하면 지금 당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 LH공사 그 부동산 투기 때 그때도 국민권익위원회 동의서 제출을 했거든요. 네. 지금 그 여야 의원들이 예. 이거 떨고 있는 의원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단죄가 이거거든요. 국회의원 해서 왜 이렇게 국회의원 상임위 때 근무 기간에 왜 이렇게 많은 거래를 했냐.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도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 하나 잡아갖고 국민들 분노가 이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예. 공직자의 부패와 이해충돌 등을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제에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의원들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법 통과돼 갖고요. 저거 법 적용하려면 또 차일피일 시간 한참 미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의원들도 이거 증거인멸 못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제에 양당이 합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김남국 의원 문제에 촉발된 이 국민 분노를 일정 정도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하거나 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을 했을 때 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차제 이거 하자. 예.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부터 1원이라도 갖고 있거나 거래를 했으면 등록하도록 지금 법을 추진하겠다. 어제 그랬고 25일 통과되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하려면 권익위에 다 그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전수조사에 찬성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일의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검찰 수사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도 김남국 의원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래했던 내역을 지금이라도 다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뭐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잠적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위믹스 코인을 얼마에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지금 밝히면 애초에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만 해도 충격적이죠. 국민들께 많은 충격을 드렸습니다. 뭐 상임위 회의 중에 거래하고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거래하고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코인업자가 국회의원을 겸직한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사실관계를 놓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놔야죠, 의견을. 국민의힘은 이미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 국회의원직을 계속하는 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국회의원 제명을 통해서 징계를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게 거의 국민의힘 쪽은 컨센서스가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이거에 동의를 할지 말지를 일단 입장부터 표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제명감이라는 게 동의를 한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고 기준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심한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국회의원 제명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덮어놓고 입장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전혀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김남국 의원은 잠적을 해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덮어놓고 이걸 전수조사하자. 전수조사하면서 시간 끌자는 소위 물귀신 작전 외에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크게 오해가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로 들리냐 하면 김용남 의원 하나 잡으면 국회의원 윤리의식이 바로 산다는 거로 들려요. 기준은 잡아놔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을. 네. 제가 김용남 의원이라고 했나요? 김용남 의원. 일부러 그러신 걸 알고 있어요. 본심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을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까? 김남국 의원 때려잡으면 공무원들 윤리의식이 제대로 삽니까? 정의가 저는요. 쓰죠. 김남국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강제수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서 본인 지갑을 공개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걸 갖고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 다 했고요. 업비트하고 비트코인에 있는 지갑이요. 이미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잡는 거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예요. 자, 진짜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으로 표상되는 특권층에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가 있고요. 이미 도관에 든 죄입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김남국 의원이 8일 동안 잠적했다고 했고 이게 덮일 것 같아요? 덮이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 제소하자는 등등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다 동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김남국 의원 하나 치고 나면요. 속 시원한 감정으로 이걸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덮자는 말씀을 누가 하고 있지 않아요? 김남국 의원과 동시에 저는 동시 패션으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가요? 그럼 이 시기에 기다리면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299명 의원은 마치 깨끗한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게만 도로 치는 네. 이 상황은 자,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지금 계속 있으니 비슷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론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론 때문에도 김남국 방지법 입법화가 이제 어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진척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이 자금 세탁 의혹을 오늘도 지금 제기한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440만 원 정도 대선전에서 인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전으로 2억 5천만 원을 쪼개기로 현금화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 언론 보도가 근거가 된 것 같은데 당에서도 좀 검증을 하신 겁니까? 글쎄, 우선 가장 큰 의혹은 네. 중간에 왜 위믹스 코인을 몇십만 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름도 더 못 들어보면 뭐 위믹스 코인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인은 아닙니다만 더 신생 코인으로 왜 바꾼 게 있었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이. 근데 그게 등가 관계가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의혹은 위믹스 코인의 값어치가 훨씬 높았는데 그거보다 당시 거래소 기준으로 값어치가 훨씬 작은 코인으로 바꿨다는 데에 의문점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현금화한 것을 뒤로 해서 이렇게 우회 경로로 해서 빼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일단 계산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의혹이에요. 근데 김남국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작부터 계산이 맞질 않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금액 갖고 그렇게 많은 위믹스 코인을 적어도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샀을 수가 없어요. 계산이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 의혹 아니면 현금화해서 이걸 빼돌린 거 아니냐, 그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정봉주 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검찰 하청업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혹은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의혹을 갖고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요 김남국 사태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30, 40 MZ세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언론이 보도하면 국힘이 얘기하고 또 국힘이 얘기하면 언론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신이 나갖고 계속 잔치 벌이듯이 얘기하는데 이게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할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은 이제 충분히 이거 갖고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질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맡기고 오히려 한 발 더 진일보한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래한 사람들,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국힘이 나가야지 여당으로서 박수를 보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신이 나고 잔치를 벌려요. 근데 국힘 지지율이 안 올라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잠깐만요. 네. 의혹 제기는요, 검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충분히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고마해라. 어느 누구도 김남국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지금 신나 보여요. 정봉주 의원님이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는 게 신나 보여요, 신이 지금. 나신 것 같은데 이걸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지. 알겠습니다. 저는 국힘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요. 자, 국회의원 가상 자산을 다 들여다보자.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좀 원하는 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도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가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국힘이 안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추론이시고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좀 상가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진도를 좀 나가도 될까요? 자, 당을 흔드는 코인 논란에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 그리고 수박을 처단하자 이런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들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지지자들이 힘내라 말도 못하냐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민 정청래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 수박이다. 너 빨갱이다. 너 좌파다. 너는 반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폭력행위였거든요. 그럼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이고 어쨌든 김남국 개인을 보면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힘내세요. 이 말도 못합니까?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사면 안 돼. 정치인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지지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네. 당 내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입장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비명계의 욕설 문자 폭탄을 보낸 당원에 대해서 첫 제명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이거 이재명 대표 지시로 알려졌는데 정봉주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 욕설 문자라든가 좀 정도를 넘는 문자에 대해서는 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이런 입장이었죠. 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고 내부의 총질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른바 이제 수박, 겉은 파란색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국힘과 똑같은 빨간색을 갖고 있다. 이게 원조가 접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2020년에 금태섭 의원을 겨냥해갖고 제가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온 지지자들이 함께 쓰고 있는데요. 그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분들이 좀 지나치게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본질은 보이지 않고 아주 지연말단적인 거로 감정 싸움 한다든지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명된 분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일정 정도 당에 대한 이제 그립감이 좀 높아지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하되 상대방이 들을 때 너무 이 감정을 건든다거나 이런 거는 올바른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조처는 좀 더 강경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비판의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낼 수 있죠.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목소리. 오늘 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한 방송에 나와서 가족들까지 살해 위협을 당했다 그러면서 좀 울먹이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뭐 여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에 좀 도를 넘는 문자, 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하셨던 분보다는 훨씬 나은 조치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듭되니까 제명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도를 넘는 행동 때문에 사실은 위정현 회장 같은 분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렬 지지층 중에 한 분이었던 것인데 지금 본인이 겪었던 일과 관련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해, 협박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2019년 가을에 있었던 소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민주당의 위선 같은 게 드러나면서 정권 교체의 발판이 마련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면 민주당 측이 이 남국의 바다에 제대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정봉주 의원께 여쭤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미국에 있잖아요. 자 어제 저서 출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 주요 정당이 혁신을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외부 충격이라는 걸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이분하고 소통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김용남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의석을 가진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은 2개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외부 충격이라는 것은 어떤 제3지대 출현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3지대, 양당 체제가 깨지면서 정치 지형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지대를 좀 염두에 둔 이런 발언 아닌가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20일쯤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돌아와서 또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오염수 정화와 방류 관련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오전부터 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액종 제거 장비 알프스와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 등을 살펴봤습니다. 방사능 측정과 이송,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을 제어하는 감시 제어실도 시찰했습니다. 유우키 시찰단장은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며 알프스 설비에 있는 기기 3개가 어떤 원리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또한 K4 탱커에서 얼마나 균질하게 물을 섞어 농도를 측정하는지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내일 원전 내 화학 분석동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에 대해서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해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この視察を通じて韓国国内におけるアルプス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よう努めていく考えであり 일본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올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タンクの現状、工事の状況なども丁寧に見ていただき、また説明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韓国国内におけるアルプス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은 더 나아가 이번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요구 목소리도 높일 기세입니다. 특히 일본 국회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韓国は福島、宮城など8県の水産物の禁輸を続け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禁輸を解かせるために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でしょうか。に対する輸入規制の撤廃、これは政府の重要課題であります。韓国に対してもさまざまな機会を捉えて早期の規制撤廃を働きかけてきております。 노무라 데스로 농림수산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시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를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찰단 활동을 오히려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활용하려는 일본. 이번 시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은 검증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장비나 구경하고 오는 것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후쿠시마 장비 전시회 관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건너에는 물이 중요한 거지 물을 담는 물통 보러 가는 거예요. 장비 전시회 관람이죠. 국민들이 단순히 야당이 선동하니까 불안해합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본에게 자료 요구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죠. 이러한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 남국 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 성남FC 쌍태풍까지 불어닥치면 전무후무한 이런 위기를 덮으려고 터무니없는 오염수 공포를 유포하고 반일 감정에 편승한 발언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다음 카카오에 이어서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까지 중국에서 차단됐습니다. 네, 최근 한중 관계 악화와 내부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국내 최대 검색 사이트 네이버, 중국에선 먹통입니다. 또 다른 포털 네이트도 마찬가지. 지난 2019년 다음 카카오에 이어 사실상 한국 인터넷 접근이 전면 차단된 겁니다. G7 폐막 직후라는 점에서 최근 멀어진 한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我还没有关注到你说的这个情况，也不了解具体的信息，建议你可以向中方的主管部门了解一下。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8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만리 방화벽. 두어 달 전부터 해외 반체제 인사들 중심으로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We need a much more native level content writers, English, French, Russian, Arabic, Spanish, Japanese, Korean. 중국 당국은 대대적 단속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网络传播秩序专项行动以来，共集中清理仿冒新闻单位、新闻主播账号10.7万个，清理虚假新闻信息83.5万条。 6월 4일天安문 사태 34주년에 맞춰 풍자 영상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중국계 말레이시아 코미디언의 웨이보 계정도 차단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 토크쇼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군 건설 지침을 개그 소재로 활용했다가 25억 원 넘는 벌금 폭탄과 함께 공안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我看到这2篇保证内心只闪烁出了8个大字：作风优良，能打胜仗。能打胜仗，作风优良的人民军队。 중국 공산당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더딘 경기 활성화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민심 동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를 대체할 새로운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날로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간첩 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방첩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주개발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어느 나라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우주개발연구의 핵심이자 국가보안시설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경비원들이 전화통화를 무단 청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리기관과 연구원 측은 기밀 유출이 없었다며 별일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상급자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전화기를 도청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전화기를 도청한다니 그런 이 세상에 어딨냐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머지않아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까지 특정됐습니다. 전화기 옆에다 칩을 넣어서 녹음을 했답니다. 한 명은 전문 전화기에다 칩을 꽂았고 한 명은 분간 안내데스크에 칩을 꽂았다. 경비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보안관리단은 도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전화를 받는 안내데스크에서 자동 녹음된 내용을 잠깐 들어본 정도라는 겁니다. 법률 자문 결과 실정법 위반이 없었고 구두 경고 정도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에 걸맞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관리단에서는 경비원들이 어떤 내용을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과 소장의 진술만 받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함부로 들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리단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확실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통화 내용을 무단 청취한 거로 지목된 경비원 2명에게는 업무 배제 같은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기지를 지키는 관리단에서 이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우연과 국정원 등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찰에 정확한 무단 청취 내역과 경위를 밝혀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14기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집필한 책 진보의 미래에 나온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기 추도식. 더운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너럭바위로 비석을 만든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분향하며 고인을 추억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노란 물결 이미지, 대통령님의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고 몸소 이렇게 살아오신 흔적들 이렇게 볼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지난해 추도식 이후 새로 문을 연 노무현 기념관은 또 하나의 추모 장소가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출생부터 서거까지 생애 전반을 10개의 주제로 꾸며 추모객을 맞이합니다. 추모객들은 기록으로 고인을 추억하며 또 그의 철학을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오신 것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그리고 그 시대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실패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었는지를.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현 씨가 유족 대표로 나와 추모객들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해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퇴임 후 2번째로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굽이쳐 흐를지언정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 새로운 노무현이 되어 사람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올해 주제인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집필한 책 진보의 미래에 나온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역사에서 실현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추도식에서는 상록수 제창 대신 시민들의 추모 영상이 시민 추도사 순서로 상영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꿔낼 것 같아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는 여야 대표 모두 자리에 고인을 기렸지만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고인을 떠올린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추었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큰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전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정계 복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출판 기념회를 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해 당사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미국을 택해야 하지만 번영을 위해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특성을 강조하며 동맹으로서 미국에 요구할 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빨라질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는 미국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빠졌고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과정도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역사의 청산을 요구해왔던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건 그것 또한 국민들께 크나큰 혼란을 줬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며 여야 모두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1년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 강연을 이어간 뒤 다음 달 말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대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안보수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아태협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더견 대표 등의 범죄 수익금 152억 원을 확보하고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라 대표 등 3명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긴 뒤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프로골퍼 안모 씨가 타고 다니던 5억 원대 롤스로이스 차량입니다. 검찰은 이 차량을 포함해 라 대표 일당이 시세 조종으로 2,6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이들의 재산 152억 원을 동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라 대표 명의의 재산은 55억 원, 측근 박모 씨의 재산은 8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관련된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은닉 재산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꼈습니다. 라 대표는 여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가 폭락과 급등 경위를 전반적으로 따져 책임자와 혐의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예인 임창정 씨 등을 비롯한 거액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라 대표의 구속기한은 일요일인 오는 28일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라 대표와 측근 2명을 먼저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조세 포탈을 비롯해 남은 범죄 혐의점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도권 일대 깡통 전세 물량을 사들인 뒤 전세 물건을 월세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4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월세 계약의 경우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리고 전세 계약서를 월세인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에서 49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만이라도 먼저 보존해야 한다며 모레 국회 본회의 전까지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피해 회복 절차,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선구제 후 회수 방안 및 사각지대 없는 최우선 변제금 보장은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을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 더 나은 주거를 보편적으로 보장할 방법, 집으로 돈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모두 방관해온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안 된다.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리 경제와 대기업 규모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식 소유와 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를 분기마다 해서 1년에 한 번으로 바꾸는 개정 고시는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 사례가 과거 정현주 전 KBS 사장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면직 절차를 옹호했습니다. 사필 규정, 순리대로 결론이 날 거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투명하게 했다고 답한 것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등의 국정감사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고발 의결 안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4년 만에 최종 취소 판결을 받은 정현주 전 KBS 사장 사례를 거론하며 한 위원장의 면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제2의 정현주 사태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되었다고 해임하는 건 명백한 국가폭력범죄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면직하거나 해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에게 그 면직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 등 전 정부 임명 인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의혹을 고리로 연일 중앙선관위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선관위 자체 감사를 지켜보자며 여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뭔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야가 각각 방송과 선거 담당 기관들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 건물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수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개관했는데 이 건물은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시설 공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만간에 1호기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병식 준비 동향도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어제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가로 140m, 세로 40m 길이의 부지에서 발사대로 추정되는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등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모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큰데 최적화된 환경만 확보되면 언제든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변수를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완성도가 됐는지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고 발사에 필요한 기후, 날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길목에서 총 4개의 병력 대열이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200명에서 최대 1200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열병식이 가까워질수록 동원 병력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지역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준비라고 비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긴장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의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국산 항공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를 도입하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월 본계약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FA-50과 모태가 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4번째. 이번 계약은 동남아 국가 수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수출 물량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오는 2026년 초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18대 2차 도입과 2,000톤급 연함 임무함, 세척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향후 2차 사업 계약뿐만 아니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중동 아프리카와 호주, 미국까지 국산 항공기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항공전시회 리마에는 FA-50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수리온 헬기 등이 전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동남아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가 연일 선전하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현지 시간 오늘 국제 해양 항공 전시회 리마 에어쇼 개막식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인 뒤 말레이시아 공군과 함께 우정 비행을 펼쳤습니다. 우정 비행에는 블랙 이글스 T-50B 항공기 8대와 말레이시아 공군 소속 FA-18 등 항공기 7대가 참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비즈니스 데이에는 매일 한 차례 에어쇼를 펼쳐 방산 수출을 지원합니다. 군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 입영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무 장병은 전역 전까지 한 차례 이상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또 국내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서 택배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메카시 의장이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메카시 의장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낙관했습니다. We're optimistic we may be able to make some progress because we both agreed default's not really on the table. We got to get something done here.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예산 지출 삭감 요구에 백악관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대상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협상 후 취재진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이 생산적 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we had a productive discussion. We don't have an agreement yet, but I did feel the discussion was productive in areas that we have differences of opinion. 미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 불이행 디포트 날짜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과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유연하다면서도 현재 공화당 협상안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공화당 극우 성향 의원들은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 극단적 진보 진영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내부 단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벌어진 교전이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3일 종료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침입과 교전이 이틀간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서부 벨고로드주의 교전과 관련해 데트르 작전 과정에서 공습과 포격, 국경 수비대의 적극적인 작전으로 민족주의 세력을 차단하고 또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한 테러리스트 70여 명을 사살하고 장갑차 4대와 트럭 5대를 파괴했으며 잔당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식 안보 협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식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국방과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방이 무기와 기술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나토 회원이 아니지만 수십 년간 중동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대구 경북에 자리 잡은 팔공산이 전국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국보와 보물 같은 문화자원 92점과 함께 5,000종이 넘는 야생동물을 품은 팔공산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군위 3존 석굴. 통일신라 시대 때 바위산 아래에 만들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국보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갓바위, 또 여러 개 보물이 숨어있는 동화사까지. 팔공산이 품은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자원은 92점으로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5천여 종, 폭포와 계곡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은 77곳에 달합니다. 이런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기존의 도립공원보다 면적을 일부 확대한 126.058 제곱킬로미터로 지정하였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이 되면 팔공산 경제적 가치가 5,200억 원으로 오를 거로 추산했습니다. 훼손 지역 복원, 문화유산 정비 같은 체계적 관리로 이용 보존 가치가 도립공원일 때보다 1.9배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난립한 게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되고 나면은 아무리 관리가 전반적으로 되니까 더 깨끗하게 시민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존 팔공산 언저리에 땅을 가진 주민은 규제 강화에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면적 가운데 사유지 비율은 52%로 기존의 2배가 넘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있다가 국립공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격하는 건데, 공원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고시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일도 계절의 시계는 초여름을 가리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봄보다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청객 황사는 해소됐지만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안개도 짙게 끼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남부지방에는 아침까지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안동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낮 기온이 22도, 바람은 초속 1에서 4m로 예상돼 발사에 날씨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